자, 이제 지대론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BOT, BTO 이런 건 했죠. 자, 이제 지대론 공간 구조론은 15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해는 각각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해는 지대론만 나오기도 하고, 어떤 해는 이제 공간 구조론만 나오기도 하는데, 지대론이 조금 더 중요해요. 지대론. 직가 이론은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고요. 자, 이 지대론에서는 일단 지대와 직가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공식 정도는 기억하세요. 이건 뭐 어려운 공식이 아니니까. 요거는 이제 이자율하고 직가는 무슨 관계 있어요?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직가는 내려가죠. 이건 반비례 관계 있죠. 지대가 올라가면은 직가는 올라가죠. 얘네들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얘네들은 반비례 관계 있죠. 그리고 지대는 유량으로 측정하고 직가는 저량으로 측정하죠. 그리고 지대와 관련된 그 논쟁에서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논쟁이 있었죠. 자, 이거는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했었죠. 다 했는 걸 이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전학파는 약 이제 200년 전쯤에서 한 150년 전쯤에 활동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주된 관점이 토지를 보더라도 농업이라는 관점에서 토지를 보고요. 신고전학파는 이제 공업 생산으로 넘어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보는 관점이 좀 다르죠. 이 사람들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은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생산 요소를 볼 때, 생산 요소 하면 노, 자, 토 하지 않습니까? 이 노, 자, 토 세 가지를 다 살펴보고요. 이 사람들은 생산 요소를 볼 때 노, 자, 이 두 가지만 보는 거죠. 여기서는 공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특별히 더 따지지는 않고요. 자본 속에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대 성격,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지대 성격을 얘기할 때 고전학파는 인여라고 봤죠. 지대를 인여라고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비용이라고 봤죠. 왜 이렇게 보는가 하면은 이 고전학파의 경우에는 농산물이죠. 그 농산물의 생산물 가치가 있으면 그 생산물 가치에서 뭐를 빼요? 생산비를 빼죠. 그리고 수송비도 빼죠. 이 튀넨의 위치지대론에서는 남는 게 뭐란 얘기예요? 남는 게 지대죠. 자, 이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을 할 때 사람이 투입한 노력은 이만큼이에요. 사람이 투입한 노동은 이만큼이거든요. 그 노동력이라는 게. 근데 어떤 농지에서는 이게 많이 생산되고 이게 많이 생산되고 어떤 농지에서는 적게 생산되는 거는 그는 자연적인 조건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 자연적인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비옥도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한 것을 초과한 부분이죠. 인간의 노동이 투입된 부분을 초과한 만큼은 누구에 의해서 생산되는 거예요? 자연에 의해서 생산되는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그저 남는 것이고 불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지만 신고전학파 입장에서는 공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공장. 자, 우리가 공장을 지어서 제품을 생산한다면 내가 토지가 없으면 지주한테 뭐를 줘야 돼요? 지대를 줘야 그 임대료를 토지 임대료를 줘야 공장을 지어서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을 고용해서 임금도 줘야 되고 원자재비도 줘야 되고 그럼 제품을 생산할 때 드는 원가가 뭐가 들어가요? 토지 임대료도 원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재료비도 들어가야 되고 임금도 들어가야 되고 다 제품 제조 원가죠. 그러니까 지대가 토지 사용 대가가 이때는 비용이 되는 거죠.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불로소득인데 이건 불로소득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신고전학파는 지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고전학파는 지대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 생산물 가치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생산물 가격이 올라가면은 지대가 올라가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게 돼요. 여기서 얘가 올라가면 얘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고전학파에서는 지대가 올라가면은 생산물 가격이 올라가죠.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보는 관점이에요. 여기서는 생산물 가격이 올라가면은 뭐가 올라가고 지대가 올라가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지대 논쟁이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은 네 가지 지대 이론입니다. 자, 이제 농경지 지대론을 위주로 보시고요. 농경지 지대론에 이제 차액 지대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위치 지대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절대 지대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 지대론으로 넘어가서 입찰 지대가 있단 말이죠. 우리 시험에 이제 등장한 지대로는 이 네 가지가 뭐 거의 99%라고 보면 돼요. 다른 것들이 언급이 되더라도 그거는 정답 지원으로 전혀 언급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알면 되는 겁니다. 차액 지대는 이 차액 지대는 요거는 이제 비옥도 차이가 뭐가 된다? 비옥도 차이가 지대가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죠. 위치 지대는 핵심이 수송비 절약분이죠. 요 비옥도 차이가 지대가 된다면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수학 체감의 법칙 이런 걸 가정하고요. 그리고 비옥한 토지는 유한하다 이렇게 하죠. 그래야만 이제 이런 비옥도 차이에 따라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죠. 이게 이 비옥도 차이에 따라서 우등지와 열등지 이런 게 이제 나누어지죠. 그리고 최열등지 이렇게 나누어지면은 최열등지는 겨우 생산비만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생산이 되는 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더 비옥해지더라도 이거는 최열등지와 우등지와의 차액이 바로 지대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라고 하는 거는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지죠. 한가운데 도시가 있고 외곽에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짓는 곳에서 도시로만 수송을 하죠. 다른 데서는 수입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죠. 그래서 고립국 이론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공식 있죠. T넨의 위치지대에서는 뭐까지 빼는 거예요? 수송비까지 빼는 거예요. 요거 계산 문제로도 나왔습니다. 요거 계산 문제 출제된 지가 조금 됐어요. 이제 요것도 약간은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 근데 다행히 어렵지 않아요. 생산물 가치가 예를 들어 150이다. 생산비가 70이다. 수송비가 킬로미터당 뭐 5원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15km 지점이다. 그러면 이제 얼마가 드느냐? 75원. 그러면 이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빼고 남는 거 있나 없나 이렇게 묻는 거죠. 75고 여기가 70이니까 145원 남는 거 있죠. 이러면 이제 15km 지점에서도 경작할 만한 그런 토지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제 그 위치는 경작하면 안 되는 토지로 이런 식으로 묻는 것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위치지대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15km, 16km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남는 지대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계지에서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지 제일 끝으로 가면은 이제 더 이상 지대가 없겠죠. 그럼 더 이상 이제 경작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농작물이 되겠죠. 자, 그게 이제 위치지대고요. 자, 이 특징은 얘네들 특징은 최열등지나 한계지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결론에 이제 다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이나 위치지대, 이 튀넨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이 고전학파 지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고전학파요. 이 사람들은 결론이 지대가 0이 되는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지대가 0이 되는 토지가 있죠. 이렇게 최열등지나 한계지선 지대가 0이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봤더니만 지대가 0인 토지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더라는 거죠. 이런 최열등지 한계지에도 뭐가 존재하더라? 지대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 지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지대가 존재해요. 지대가 존재. 이 지대가 바로 절대지대고, 이렇게 지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사유재산제를 허용하기 때문이죠. 사유재산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하는. 요게 이제 절대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두 이론을 비판한 거죠. 현실적으로 최열등지나 한계지에 지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설명 못하는 이론이 차익지대와 위치지대입니다. 다른 거는 다 옳은 말이에요. 이게 비옥도 차이에 따라 지대가 차이가 난다, 이 말 옳은 말이고, 수성비 절약분에 의해서 지대가 차이 난다, 이것 다 옳은 말인데, 다만 요런 땅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현실을 설명을 못 해주는 거죠. 그걸 설명한 이론이 이제 절대지대론입니다. 다음에 이제 입찰지대라고 하는 거는 이걸 발전시킨 이론이에요. 요 위치지대를 알론소라는 사람이 도시지대에 발전시킨 거예요. 도시지대 하면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상공이죠. 주상공.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발전시킨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입찰이라는 게 단어 뜻이 뭐예요? 입찰이라는 단어의 뜻이 경매에 참여한다, 이거 아닌가요? 입찰. 경매에 참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각각의 토지, 각각의 위치의 토지를 경매 붙여요. 경매 붙였을 때 제일 높게 써내는 사람이 낙찰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세 사람이 경쟁을 한다면 도심의 제일 안쪽에는 누가 제일 높게 써낼 거고, 상업용이 제일 높게 써낼 거란 얘기죠. 근데 이 상업용 점포 같은 것들은 외곽으로 멀리 가면 사람들 아예 찾아가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벗어나면은 아예 참여 자체를 안 할 겁니다. 그러면은 상업용은 굉장히 가파르게 금액이 낮아질 겁니다. 써내는 금액이 위치에 따라 써내는 금액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지만, 근데 다음은 주거용일까요? 공업용일까요? 주거용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공업용은 더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은 여기까지는 누가 제일 많이 써내는 거고, 상업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거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업용이 제일 많이 써낼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제일 가파른 거, 그 다음, 요게 각각의 용도별 입찰지대 곡선이에요. 각각 용도별로 입찰지대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높은 부분만 이렇게 따로 떼서 연결해서 이으면 이게 도시 전체의 입찰지대 곡선이 되겠죠. 자, 이런 도시 전체 입찰지대 곡선이 지금 요 세 가지밖에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꺾인 선으로 되어 있지만, 무수히 많은 용도에 따라 다 이렇게 그릴 수 있다면 이제 부드러운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도시 전체의 입찰지대 곡선은 이렇게,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생산 요소의 대체가 이루어지고 무수히 많은 업종이 있다면, 이렇게 이제 무수히 많은 게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은 부드러운 선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어려운 표현으로 포락선이라고 해요. 포락선. 그러니까 원점을 향해 볼록볼록한 포락선이 된다. 도시 전체 입찰지대 곡선. 자, 이런 게 이제 입찰지대 개념인데, 여기서는 추가로 입찰지대의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입찰지대라는 것은 누군가가 여기에 입찰에 참여했을 때 자신이 써낼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입찰지대라 그래요. 자신이 써낼 수 있는 최대 한도. 그러니까 최대 지불 용이액, 이렇게 최대 지불 용이액.
그래서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주저리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최대 지불용이액. 예, 요렇게 지불하게 되면은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초과이윤이 없어요. 초과이윤이 제로가 되는 수준의 지대를 입찰지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요게 이제 지대론에서 정리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150쪽, 151쪽에 있는 그 내용들이 151쪽 맨 아래에 표로도 정리되어 있죠. 표로 정리되어 있는 그 내용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거를 보시되 그 정리는 표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152쪽에서는 자, 이거는 이제 중요도가 좀 낮은 것들입니다. 괄호 4, 괄호 5번, 괄호 6번. 지가이로는 3번에 헤이그의 마찰 비용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 비용이 합으로 되어 있다. 다음에 도시지대와 생산요소의 대체성은 생산요소 대체성이란 단어는 뜻을 알아두세요. 이 개론이요. 개론은 그 용어 싸움이거든요. 용어의 뜻만 알면은 개론은 거의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요소의 대체성, 입찰지대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막연하게 처음에 들었던 입찰을 했을 때 써내는 금액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최대 지불 용액이다. 써낼 수 있는 최대한의 지불 용액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초과이윤이 지정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생산요소의 대체성 하면 이것도 생산요소가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되는 성질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생산요소가. 그럼 생산요소 하면 뭐가 있어요? 노자토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그래서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위주로 보게 돼 있어요. 자본이 축적이 되면 축적이 될수록 그 자본은 다른 생산요소를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이 축적이 되면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를 대체하거나 토지라는 생산요소를 대체하게 된다고요. 지난번에 제가 혹시 그 원시인이 낚시해서 물고기 잡는 게 아니고 그물 던져서 물고기 잡는 거 얘기했나요? 그런 거 말씀드린 적 없나요? 자본 축적이라는 게 꼭 돈이 이렇게 쌓이는 게 자본 축적이 아니고요. 어떤 도구를 만든다는 이것도 자본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꼭 돈의 형태가 아니라 실물의 형태죠. 우리가 돈을 주고 그물을 사는 것도 이게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시 이제 수렵하는 사람이 하루 8시간을 낚시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면, 그럼 낚시를 해가지고 그날 먹고 살고 집에 와서 한 2시간 동안 그물코 하나씩 한 땀 한 땀씩 그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물을 하루에 2시간씩 계속. 자, 이게 바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본이 축적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본이 계속 축적이 돼요. 그래서 1년 지났어요. 드디어 그물이 완성이 됐어요. 자본 축적이 됐죠. 그 다음에는 이게 자본이 뭐를 대체한다고요? 이제 노동을 대체한다고요. 축적된 자본은 노동을 대체한다고요. 어떻게? 이제 그물을 1시간만 던져도 이제 하루 먹고 산다고. 됐나요? 그게 노동을 대체한 거라고요. 그물 하나가 노동 7시간을 대체했다고요. 맞아요, 아니에요? 자본 축적이라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원시 사회에도 자본 축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본이 주된 생산 요소로 뛰어 올라와서 이렇게 다른 생산 요소를 대체하는 이런 게 돼버린 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 얘가 대빵인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럼 얘가 축적이 되면은 얘도 대체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쪽을 잘 얘기 안 하고 얘를 얘기한다고요. 물론 이제 이쪽도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요.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또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그래요. 그럼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한다는 거는 토지를 덜 쓰고 자본을 더 쓴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노동을 대체한다는 얘기는 노동을 덜 쓰고 자본을 더 쓴다는 얘기니까. 맞나요? 그럼 토지를 덜 쓰고 자본을 더 쓴다는 얘기는 위로 많이 올라가는 경우예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본을 더 많이 쓰는 거죠. 위로 덜 올라갈수록 자본을 덜 쓰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될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이렇게 토지를 덜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넓이의 토지를 보는 게 아니라 자본 하나당 토지를 봐야 돼요. 자본 한 층을 자본 하나로 보면은 자본 하나가 토지를 이만큼 쓰는 거고요. 얘는 자본이 8개가 토지를 이만큼 쓰는 거죠. 자본 하나당 토지는 8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자본의 대체성이 높아진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은 도심으로 갈수록 자본의 대체성은 어떻다? 높다. 도심으로 갈수록. 외곽으로 갈수록 자본의 대체성은 낮다. 그러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하면은 어디로 갈수록? 3차 산업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이렇게. 자,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 그래서 토지에 대한, 이거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됐죠?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자, 여기 이제 생산 요소 대체성이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다음에 경제지대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번은 뭐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언제 설명드렸죠? 3, 4월 과정에서 말씀드렸죠. 혹시 말씀 안 드렸나요? 했죠? 이 경제지대 할 때 뭐 말씀드렸죠? 시침이 말씀드렸어요. 시침이 떼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시침이 언제 말씀드렸어요? 시침이란 단어는 원래는 매 사냥할 때 그 매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그 매다리의 꼬리표, 주인 이름표가 시침인데, 남의 매를 잡아놓고 시침이 떼버리면 누구 매인지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시침이 떼지 마라. 이게 원래는 매다리에 그거를 떼지 마라 이건데, 이제 지금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뭔가를 해놓고 해놓지 않았다는 듯이 하거나, 이런 이제 잡아뗄 때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경제지대라고 나와 있지만, 단어는 경제지대로 나와 있지만 토지 사용 대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지대가 토지 사용 대가잖아요. 근데 경제지대면은 뭐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잉여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잉여. 왜?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로 봤다고요?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 봤는데, 토지라는 것만 생산 요소가 아니고 노동이라는 것도 생산 요소고 자본이라는 것도 생산 요소잖아요. 그 토지라는 생산 요소에만 잉여가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생산 요소에도 뭐가 있더라? 잉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생산 요소에서 발생하는 잉여를 그냥 지대라고 해서는 헷갈릴 수 있잖아요. 지대는 토지 사용 대가니까. 그러니까 다른 생산 요소에서도 지대가 잉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라고 붙인다 그랬어요? 경제지대라고. 그러면서 제가 절을 예를 들었어요. 절을. 제가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공급자라 그랬죠. 제가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데 하루 일할 때와 이틀 일할 때와 업무의 강도가 점점 어떻게 하루 일을 더 할 때마다 업무의 강도는 더 세지죠. 정말 죽을 지경이 지금 막 원고 작업 밀려들지, 특강 자료 만들어야지, 수업도 해야지. 그러니까 엄청 힘이 들어요. 이 하루하루 일을 더 할 때마다. 만약에 지금 제가 하루를 수업을 안 하는 날이 있다면 훨씬 편하겠죠. 그러나 수업을 안 하는 날 원고 작업을 하면은 다른 날 여유 있게 이 수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점점 강도가 센데, 제가 월요일 날은 제일 적게 받고 화요일은 더 받고 이렇게 받는다고요? 아니면 같이 받는다고요? 똑같이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제일 작은 데 기준으로, 중간 기준으로, 제일 높은 데 기준으로, 제일 높은 것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중간 기준으로 하면 오늘 여기 안 와요. 제가 오늘 목요일 지금 주중반 넘어갔고, 이게 중간 기준으로 하면은 더 업무 강도가 세면 추가로 더 달라, 안 간다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일요일날 누가 하루 더 해달라, 일요일날, 그러면은 요만큼 수준으로 받아가지고 가겠습니까? 안 가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힘이 들어서 이렇게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요만큼 밖에 안 준다면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일요일날 그러면 쉴 거를 못 쉬고 원고 작업 해야 될 거 못하고 이제 밤새서 원고 작업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돈 주면 가겠습니까? 더 줘야 가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애를 쓰는 노력의 총합은 얼마지만, 요 빚금친 부분의 합이지만, 돈은 얼마 받는다고요? 이만큼 받는다고요. 자, 그러니까 저한테는요, 빚금치지 않은 부분이 뭐가 된다고요? 예, 잉여가 된다고, 잉여.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경제지대. 저한테도 뭐가 발생한다? 잉여, 경제지대가 발생한다.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에도 뭐가 있더라? 잉여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잉여는 생산 요소 공급이 가파를수록 더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 전국의 개론 강사가 굉장히 비탄력적인 거 말씀드렸죠. 개론 강사가 비탄력적이면 별로 공급이 안 돼요. 개론 강사가. 개론 강사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르는 게 몸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정말 제가 기대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면 전부 다가 잉여는 전부 다가 정말 정말 그 나쁜 생각이지만 전국의 개론 강사 이제 전부 다 이제 더 이상 공급이 안 되고 다 자연사가 이루어지고 혼자 낳는다면, 그러면 지금 전국의 개론 강사들이 한 수십억 벌 거 아니에요. 이제 다 합하면 개론 강사들 총 소득을 합하면 그러면 수십억이 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맞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현장을 가서 수업은 못하니까 다 동영상 촬영해서 이렇게 뿌려버리면, 동영상 촬영은 2달이면 1년치 끝내요. 2달이면. 왜냐하면 지금은 월화수목금 전부 다 똑같은 수업을 하잖아요. 동영상 촬영할 때는 똑같은 수업을 할 필요가 없지. 계속 매일매일을 다른 수업에서 진도 나가고, 기본과정 진도 나가고, 심화과정 진도 나가고, 기출특강 진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2달이면 1년치 다 촬영해요. 그러면 이제 10개월 동안 수십억 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지. 이게 저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이런 생각해요. 사실은 여러분도 지금 시험 합격하기 전이니까 많이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할 수는 있는데, 합격하고 나면은 그만 뽑아야 된다 그런다고요. 그게 다 이게 공급이 못 되게 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 사자 들어간 직업들이 다 뭐예요? 공급이 굉장히, 사자 들어간 직업이 굉장히 이 공급이 비탄력적인 그런 직업들이에요.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빼고. 그러니까 이 사자 들어간 직업은 굉장히 비탄력적이어서 일하는 거에 비해서 잉여가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다들 이런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잉여라는 거, 경제지대라는 게 토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게 경제지대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거는 아까 고전학파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본다 그랬죠. 자연적 특성. 얘는 인문적 특성이죠. 그럼 자연적 특성이면은 부증성 이거예요. 인문적 특성하면 용도 다양성. 부증성 하면은 토지의 공급 곡선이 어때요? 부증성에서는 토지의 공급 곡선이 수직이죠. 그러면은 전부 다 뭐예요? 잉여. 그러니까 전부 다 잉여잖아요. 고전학파는. 부증성 전부 다 잉여잖아요. 그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이론이라는 건 탁탁탁 이렇게 맞아떨어지죠. 경제학에서의 이론이라는 거는 딱딱딱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모순이 없이. 근데 이제 신고전학파는 용도 다양성이기 때문에 우상향이란 말이에요. 우상향이니까 다 잉여인 것은 아닌 거죠. 자, 됐나요? 자, 그리고 이러한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전 수입이라 그래요. 이전 수입. 요거는 뭐고요? 저쪽은 경제지대. 그러니까 총 수입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요? 총 수입은 경제지대와 뭐의 합으로 돼 있다? 이전 수입의 합으로 돼 있어요. 이전이라는 말이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소리는 요만큼도 안 주면 딴 데로 간다는 얘기예요. 요만큼도 안 주면은 그 생산 요소는 다른 곳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전 수입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정도고요. 자, 이제 이전 수입이 다른 말로 전용 수입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 가로 속에 있는 게 이전 수입이고 여기 전용 수입이 타이틀에 있죠. 자, 됐고요. 이제 도시공간 구조론이에요. 자, 지대로는 이렇고요. 도시공간 구조론은 지대로는 한 200여 년에서부터 150년 전쯤으로 이렇게 역사가 그런데요. 도시공간 구조론은 요거는
한 100년 전부터요. 요게 부동산학의 역사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요때부터 시작된 거나 다름없어요. 도시 문제가 나타나면서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난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새로운 문제가 나타난 거거든요.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는 주택 문제가 나타나고요. 또 토지 문제 이런 게 나타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그 목적 의식에서 나온 학문이 부동산학이거든요. 이 도시 현상이 나타난 게 이때쯤이다 이 말이죠.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여기 이제 동심원 이론이 있고 선형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다핵심 이론 이렇게 있죠. 이 도시공간 구조 이론은 이 세 가지 이론에서만 출제가 됐어요. 지금까지 계속. 동심원 이론은 이게 순서가 이런 겁니다. 순서가 원의 중심이 같은 이 동심원이 팽창하듯이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주거지 분화 현상을 주로 얘기했어요. 주거지 분화 현상. 주거지 분화. 자, 여기가 다 주거지 주변이. 여기는 중심원 무지구인데 여기는 아닌데 그 주변은 이제 주택이죠. 주거지죠. 자, 근데 도시가 더 성장하면은 주거지가 더 확장이 된다는 거죠. 주거지가 더 확장이 되면서 여기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도심의 슬럼지역 같이 바뀌어가는 천의지대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범죄 발생 빈도가 높고 질병 발생 빈도도 높은 이 천의지대 근처에 저소득층들이 살고요. 더 바깥이 개발되면서 고소득층이 여기 가고요. 그 더 바깥에는 통근자들, 도심으로 출퇴하는 통근자들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주거지 분화 현상이 도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이론이 동심원 이론이고 가장 오래된 실증적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증적이란 얘기는 실제 도시를 대상으로 연구했다 그래요. 시카고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연구한 실증적 이론이다. 자, 근데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됐죠.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 성장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도시가 교통축이 있으면 교통축이 있는 쪽으로 더 성장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선형 이론이 등장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자가 이 교통축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채꼴을 말하는 거죠. 이게 원이 변형돼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고 여기도 주거지를 주로 얘기는 했는데 여기는 이제 경공업지대가 등장하기는 해요. 경공업지대가 등장하기는 하는데 여기 주변에는 누가 살고요? 저소득층이 사는 거예요. 이 근로자들. 여기 일하는 근로자들이 사는 거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하고는 반대로 고소득층은 이쪽에 산다는 거죠. 근데 이 고소득층이 사는 곳은 이 간선도로 주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곳, 이런 곳에 자리를 잡아서 주거 분리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거지역과 고소득 주거지역. 왜냐하면 또 중급자 지대는 이 사이에 자리 잡거든요. 그래서 원이 변형돼서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하는데 축 이론이다 또는 부문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론이 비판받는 것은 이 고소득 주거지역을 지나치게 강조한 비판을 받아요. 지나치게 강조. 그러니까 이건 주택 지불 능력에 따라 주택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에 이제 지나치게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거 입지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핵심 이론은 이 두 이론보다는 좀 더 발전한 것이 여기는 핵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러 개의 핵이 점차 통합되는 과정에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다핵의 성립 이유를 네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다핵 성립 이유 해서 동종업종은 집적이익이 동종업종 한데 모여서 자리 잡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고요. 이종업종 간에는 분산지향성 서로 자리를 달리해서 자리를 잡고요. 그다음에 그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업종은 도심에, 낮은 업종은 외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요. 또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이 필요로 한 경우 그 특정 위치나 시설 주변에 자리를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가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핵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읽어서 확인해 주십시오. 자, 이제 입지론으로 가시면은 155쪽에 입지와 입지 선정, 이건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정도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이제 농업 입지론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농업 입지론은 이제 입지론에는 농업 입지, 상업 입지, 공업 입지, 농공, 공업 입지, 상업 입지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상업 입지예요. 상업 입지론은 해마다 출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상업 입지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니까 제일 중요하고, 그럼 농업 입지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나마 농업 입지는 누구 이론인가 하면은 또는 튀넨 이론, 튀넨. 앞에서 튀넨의 무슨 지대론? 위치 지대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돼요.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면 돼요. 위치 지대론을 복습한다 생각하면 돼요. 아까 공식을 어떻게 썼죠?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도 빼죠. 그래서 남는 게 지대죠. 이게 이제 잉여잖아요. 자, 여기서 자, 어떤 거는 이렇게 떨어지고 어떤 거는 이렇게 떨어져요. 자, 이 차이가 나는 게 수송비가 우리 시험에 출제될 때도 이렇게 했어요. 어떤 거는 이 킬로미터당 수송비가 4원이고 어떤 거는 킬로미터당 6원이고 이렇게 해요. 킬로미터당 4원인 거 하고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생산물 가치가 150인데 생산비가 70원이고, 자, 수송비가 4원이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제 수송비가 늘어는 나는데 1km일 때는 4원의 수송비고 2km면 8원의 수송비, 3km는 12, 4씩 커지잖아요. 그러면 지대는 4씩 작아지겠죠. 맞나요? 근데 여기가 6이면 6씩 작아지겠죠. 어떤 게 더 가파르게 작아지고 있어요. 이게 더 가파르게 작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파르게 작아지는 거는 이쪽으로 그려지는 거, 이렇게 완만하게 작아지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교차점이 생기면, 자, 요 교차점 안쪽은 이 농작물이 자리 잡고요. 바깥쪽은 요 농작물이 자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당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농작물은 어디에 자리 잡는 거예요? 안쪽에. 멀면 이제 수송비 부담이 크니까. 근데 단위당 수송비가 작은 거는 외곽에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된다는 거죠. 수송비가 덜 발생하니까. 근데 그게 200년 전 유럽이나 지금 요즘 우리나라나 그는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이 안쪽에 자리 잡는 거는 집약 농업이고요. 바깥쪽에 자리 잡는 거는 조박 농업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200년 전 유럽이나 지금 우리나라는 똑같다는 얘기죠. 집약하면 뭐예요? 집약. 자본이나 노동이 많이 들어간 거. 시설 재배 생각하면 돼요. 시설 재배. 비닐하우스 같은 거. 조박 농업은 노동이나 자본이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집약 농업의 한계 지대 곡선이 좀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요. 조박 농업의 한계 지대 곡선이 더 완만하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는 거죠. 이게 이제 농업 입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됐고요. 뭐 지대론, 위치 지대나 한 번 더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공업 입지 이론입니다. 공업 입지론은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인데 이거 한 10분의 3, 10분의 4 정도 돼요. 자, 이거는 좀 쉬고 할까요? 좀 쉬고 하겠습니다. 기다렸다는 뜻입니다.